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2시간당 이제 수업 7월달, 8월달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8월달 강의는 예상 문제, 우리 여러분 갖고 계신 이제 2시간 교재의 맨 뒤쪽에 있는 예상 문제를 좀 풀어 드릴 거고요. 요게 이제 7월, 8월 과정이에요. 2달 동안 이제 예상 문제를 풀어 드릴 겁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좀 이렇게 안내를 좀 잠깐 드리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요 책이 만들어진 시점하고요.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이 시점이 상당히 좀 갭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법이, 이게 법률이라고 하죠. 이렇게 법이 개정이 좀 몇 개 됐어요. 그래서 이 책하고 좀 안 맞는 내용이 좀 일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기 전에, 그러니까 중간에 개정이 4월 18일 날, 요때 한번 개정이 있었는데, 내용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또 6월 1일 날, 요때도 이제 개정이 좀 되었는데, 요 두 가지 다, 4월 달 개정, 6월 달 개정, 요 두 가지 모두가 올해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여기도 이제 조금 뭐 바뀌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게 우리 올 시험에 반영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쯤에서 그러니까 지금 7월 8월 달 정도에서 이 개정된 내용을 여러분 확실히 알고 계셔야 좀 할 것 같아서 미리 요걸 좀 설명을 좀 잠깐만 드리고 한 10분 정도만 드리고 그리고 요 문제 풀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34회 대비 제목이 공인중개사 법령 암기사항 15선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지금 우리 강의 들으시는 요 강의에다가 제가 이렇게 첨부 파일로 업로드를 해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걸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메가랜드 홈페이지에 이제 들어오시면 거기 이제 학습 자료실 뭐 이런 게 있어요. 제 홈페이지, 개인 홈페이지, 메가랜드 홈페이지 안에서도 이제 제 홈페이지 있잖아요. 거기 들어오시면 학습 자료실에다가 요거 올려드릴 거니까 거기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현장 실강생들한테는 요게 이제 프린트를 해서 나눠드렸는데 인강생들한테는 이걸 이제 제가 뭐 출력을 해서 여러분 댁으로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업로드 해드릴 거니까 이걸 좀 출력을 하시는데 이게 A4 사이즈로 만들어지지 않고 B4 사이즈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출력을 하실 때 B4 사이즈로 출력을 하시든가 요즘에 이제 동네마다 출력하는 곳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뭐 1,000원 정도만 1,000원 안쪽으로 내시면 요거 B4나 혹은 A3 그러니까 B4보다 좀 큰 종이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출력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요즘에 우리 뭐 태블릿 PC라든가 개인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보셔도 뭐 상관없어요. 확대가 되니까. 자, 이제 개정된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개정된 거. 개정되지 않은 거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니까 그대로 가고 개정된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이제 자료가 좀 작으니까 확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결격사유 부분에서 개정이 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자, 결격사유가 뭐가 바뀌었냐면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결격 5번에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가 되고 원래는 만료만 되면 결격에서 해소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4월 달에 개정이 되면서 2년, 요거 2년이에요. 2년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경과가 되어야 그러니까 유예기간 끝나고 플러스 2년 지나야 결격에서 완전히 해소가 되는 이런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결격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제 우리 중개사법은 개정된 게 그 해 시험에 꼭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는 한 3-4가지 정도 있을 텐데 그거는 올해 시험에 꼭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자격 취소 쪽이 일부 또 바뀌었는데 여기 보면 자격 취소 한번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격 취소가 원래 부정취득이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했거나 또는 자격증에 양도되어 이러면 자격을 취소하는 어떤 사유였는데 요거 1, 2, 3은 그대로 가고요. 4번이 좀 바뀌었어요. 이것도 많이 바뀌었는데 4번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법, 원래 이 법 위반한 징역형의 선고를 받아야 자격이 취소되었었거든요. 근데 이 법도 물론이지만
공인중개사 업무하고 관련한 형법을 위반해서 금고형 이상의 형해선고를 받으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대단한 변화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징역 받아야만 이제 자격을 취소했었는데 징역보다 한 급 낮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고 이상만 받아도 이제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취소가 된다. 그런데 여기 형법이라고 하는 법은 그 뭐 징역 보내고 벌금 내는 뭐 이런 어떤 그 행위들만 쭉 적어놓은 게 형법인데 여기 형법에 적혀져 있는 범죄 행위가 수백 가지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백 가지 넘는 거를 위반해서 금고 받으면 무조건 자격이 취소되느냐? 이 자격을 내가 어떻게 딴 건데?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는 업무하고 관련되어진 위반이에요. 그래서 업무하고 관련된 위반이 5개가 있어요. 그걸 제가 여기다가 비고에다 좀 써놨는데 법문사 횡배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법문사 횡배. 제가 앞자만 이렇게 좀 따놨는데 여기서 법문사 횡배에서 범은 범죄단체 조직이에요. 범죄단체 조직, 범죄단체 조직.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들이 다른 공인중개사를 말하자면 뭐 괴롭히려고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돈 뜯어낼 목적으로 자기들만의 단체를 만들었다. 이게 범죄단체. 그래서 범죄단체를 구성해서 조성해가지고 뭐 어떤 뭐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금고 이상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격 취소. 자, 문은 문서하고 관련된 건데 사문서 위조. 그러니까 뭐 예컨대 이제 우리 그 거래계약서 이런 거를 우리 이제 개공들이 뭐 위조, 변조,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그 사문서에 관련되어진 범죄들. 요게 또 금고 이상이 떨어지면 자격 취소,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사는 뭐겠어요? 당연히 사기죠, 사기. 전세 사기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그죠? 사실 이 전세 사기 때문에 이것도 개정된 건데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돈 없는 서민들한테 사기 쳐가지고 어떤 사기를 쳤냐? 이 집 안전해, 받을 수 없는 집인데 안전해, 너 들어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기 쳐서 이제 서민들이 지금 4명인가요? 이렇게 자살했고, 뭐 하여튼 개업 공인중개사도 좀 일부 자살하고 또 임대인도 일부 자살하고 지금 사회적인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요 사기 사건. 그래서 형법 위반한 사기인데 그냥 사기가 아니라 공인중개사 업무하고 관련된 사기. 자, 배. 이거 횡하고 뱅은 이제 배는 뭐 같이 붙여 다니는 애들인데 횡령배임. 보통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 계약금을 개공들이 횡령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 배임도 같이 붙어 다니죠. 법문사, 횡배. 그래서 요거 5개 꼭 기억해 주실 거예요. 요 관련성 있는 거는 얘다. 법문사, 횡배. 요렇게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격정지는 똑같고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취, 줄여서 절취. 제가 이제 강의 시작한 지 횟수로 22년 차거든요. 만으로 21년 넘었고, 이제 횟수로 22년 차인데, 절대적 등록 취소, 이 절등취가 이렇게 추가되거나 삭제되거나 개정이 되거나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20년 넘는 기간 동안에 이거를 바꾸는 거는 처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개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요거 개공과 소공을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소위 말하면 채용상한제라고 얘기해요. 채용상한제. 왜? 얘네들이 사고 많이 치니까. 중개보조원들이 아무튼 사고를 많이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요번에 이제 전세 사기에서도 그 중개보조원들이 거의 많이 사기에 가담해가지고 사기를 많이 쳤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을 좀 많이 하지 마.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간단히 예를 하나 들어드립니다. 개공, 소공. 자, 어떤 개공이 있고요. 소공이 한 명 있어. 거기 고용이 돼 있어. 그러면 하나, 둘. 근데 합한 수면 2개다. 2명이 되죠. 거기에 5배니까 2 곱하기 5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10명까지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수 있는데 가령 11명을 고용했다 이러면 그 개공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채용상한제는 1년 1천의 형벌까지 병과됩니다. 그래서 1년 1천의 형벌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요거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년 3천이 있는데 이 3년 3천은 뭐 딱히 개정된 거 없고요. 과태료가 1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500만 원짜리 과태료 좀 잠깐 봐드릴게요. 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개정이 좀 있었습니다. 네, 내용은 뭐냐면 뭐 잘 아시다시피 요거 중개보조원이 현장 나가서 그죠? 네, 중개보조원이 우리 현장 나가면 나는 뭡니다. 네? 중개보조원이니까 나한테 뭐 물건에 대한 설명, 뭐 계약서 써달라고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중개보조원이니까 저한테는 뭐 그냥 커피 주세요. 뭐 아니 뭐 이런 거 단순한 거 이런 것만 부탁해라라고 고지를 해줘야 돼. 그래서 고지 나는 중개보조원이기 때문에 단순한 업무만 보조할 수 있습니다를 고지해줘야 되는데 그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등록관청한테 받을 수 있는데 이 9번 항목이 중요한 포인트는 그 고지하지 않은 중개보조원만 처벌하는 게 아니고 양벌이에요. 양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양벌. 양쪽을 모두 벌한다. 예, 누구도 벌하고 중개보조원도 벌하고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까지 같이 벌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만 이제 이 양벌은 면책이 좀 있죠. 예? 면책. 면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 이제 면제해 주는 거. 그래서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한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현장 나갈 때 너 나갈 때 손님한테 꼭 너 중개보조원이라는 거 꼭 설명해 줘라. 뭐 이렇게 얘기를 수도 없이 했는데 얘가 말 안 들어 먹었다. 예를 들자면 그럴 때는 얘는 면책이에요. 근데 그런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이 되는데 반대로 게을리했다 이러면 부과를 같이 받는 거죠. 얘도 받고 얘도 받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미를 좀 부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중개보조원이 이제 그 과태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중개보조원은 과태료의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거래정보사업자 받죠? 협회 받아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누가 받을까요? 우리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네이버 같은 곳, 뭐 그 다음에 개공, 소공, 개공 다 받잖아요. 근데 딱 한 명은 안 받았었거든요. 누가? 얘가 중개보조원이 과태료를 안 받았었단 말이에요. 종전에는. 근데 4월 18일부터 이걸 개정을 시켜서 얘도 이제 과태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 이거는 이제 안 나오면 제가 장 지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 취소 뭐 바뀐 거 없고, 그쵸? 형벌에서 하나 늘어난 거 있죠.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거. 요것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년 1천에 보면, 1년 1천에 보시면, 그 채용상한제, 그쵸? 채용상한제가 여기에 딱 들어가 있죠. 요거, 그 절대적 취소랑 요거랑 두 개가 병과되어집니다. 이거랑 병과. 1년 1천 절취, 뭐 혹은 절취 플러스 1년 1천. 몇 배를 초과하면? 5배를 초과하면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요거 하나만 이렇게 개정이 돼서 신설되느냐? 아니고 하나가 더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알선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알선자, 여기 알선자, 이건 6월 1일 날 바뀐 건데요. 알선자라고 하는 개념을 잠깐만 손으로 가려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자, 종전에는 자격증 양도한 놈, 대여한 놈, 1년 1천. 그죠? 그 다음에 그 상대방, 양수, 그러니까 사들인 사람, 대여받은 친구, 이렇게 해서 전부를, 그러니까, 1년 1천으로 처벌을 했었었는데, 6월 1일부터는 이제 누구까지를 같이 1년 1천으로 처벌하겠다는 거냐면, 소개한 놈까지. 그러니까 이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자격증 있는 사람을 연결시켜준 알선자도 이제 1년 1천으로 처벌하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양도, 양수, 알선, 대여받은 자, 알선자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고 여기도 보면 자격증 사고팔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등록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록증, 양도, 양수, 알선, 등록증, 대여받은 자, 알선 이런 식으로 다 처벌하겠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포라고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이 포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유들입니다. 포상금, 요 질문 많이 하셔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제 요 조금 작게 전체 화면으로 한번 좀 놓은 다음에 설명을 좀 다시 하나 드려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언급하지 않은 거는 딱히 개정된 거는 없어요. 언급해드리지 않은 거는 딱히 이제 바뀐 거는 없어요.
여기 뭐 업무정지 뭐 이런 거는 바뀐 게 없습니다. 네, 근데 전체적으로 대단한 변화가 하나 생겼다라고 이제 그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란행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거래질서 교란행위. 근데 그 교란행위가 원래는 이렇게 여기 시세에 부당한 영향, 뭐 단체를 구성하는 거, 개공 의무를 방해하는 거, 그래서 시단 방해 요렇게가 교란행위였었거든요. 원래가. 네. 근데 6월 1일 날 이거를 좀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이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행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하지 마 이런 행위들은 거의 대부분 교란행위로 바꿨습니다. 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9월, 10월 이때 이제 또 2달 과정 동안에 만들어지는 문제나 만들어지는 자료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왜냐면 지금은 이제 이 개정 전에 만들어진 자료를 가지고 풀이를 하기 때문에 그걸 설명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9, 10월에 이 달에 만들어지는 자료를 통해서 이제 요 교란행위에 대한 언급을 하겠지만, 가령 이런 거 전부 다가 교란행위, 이런 금지행위 전부 다 이런 거 다 교란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것도 거의 대부분 교란행위예요. 그런데 이제 교란행위 중에서도 빠진 게 좀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리면, 이런 거, 이 표시 광고하고 관련되어진 것들은 사실 그 광고 치는 게 워낙 많으니까 이거는 교란행위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교란행위로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교란행위 부분은 제가 조금 말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9월, 10월 이후에 만들어지는 자료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관련되어진 거라면, 이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관련되어진 내용들도 이제 약간 좀 개정된 거 있어서 그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부동산거래신고법 핵심 비교 정리, 이 자료도 우리 요 강의에 업로드 해드릴 거예요. 여기 또 비포 사이즈로 되어 있으니까 출력하셔서 보시면 되고,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에 학습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됩니다. 자, 근데 제가 뭐 말씀드릴 거냐면, 정말 좋은 자료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여러 번 읽으면 이쪽에서 8, 9개씩 나오잖아요. 알고 계시다시피.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은 전부 득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개정이 좀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 좀 개정이 있었었냐면, 얘는 좀 확대하기가 좀 곤란한 형태인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해서 종전에는 이렇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요게 바뀌었네요. 그죠? 예. 이 취득가액의 100분의 5짜리가 개정.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원래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였잖아요. 100분의 5. 근데 이걸 100분의 10으로 과태료 금액을 더블 이렇게 높여준 거예요. 거짓 신고했을 때. 거짓 신고는 뭐 업다운 계약서 같은 거 작성해가지고 신고 들어가는 게 거짓 신고고, 여기 보면 허위 신고하고 거짓 해제 신고 등 뭐 이런 말 나와 있는데, 여기서 허위 신고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계약 자체가 체결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신고 들어가는 거, 그리고 해제 신고를 이제 거짓으로 했다는 건 역시 해제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해제 신고한 경우를 얘기하는데, 단순히 허위 신고나 거짓 해제 신고를 하면 3천짜리 과태료인데, 확대해 드릴게요. 이거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표현하면 그 허위나 거짓 해제를 하면 3천인데, 이 부분을 앞에 이런 말이 좀 있어요.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그 허위 신고한 친구가, 아니면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다른 사람이 이제 이득 보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거나 거짓으로 해제 등의 신고를 만약에 한 놈이 있다면, 얘는 이제 형벌을 받을 건데, 그 형벌이 몇 년 몇 천의 형벌이냐면 3년 3천. 굉장히 센 제재가 하나 만들어졌죠. 3년 3천의 형벌을 이제 입법했습니다. 이것도 6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4월 18일 개정이 된 내용인데, 이때 형벌, 즉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부과받으면 과태료 3천짜리 이거는 제외한다. 이거 제외한다는 건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형벌도 부과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렇게 병과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다른 거는 그닥 바뀐 게 없어서 뭐 설명드릴 거 없는데 이쪽이 원래 3천짜리 과태료가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었다 이러면 이때는 3년 3천의 형벌을 가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3년 3천의 형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이제 33회 시험이었죠. 이쪽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실제 본 시험에서 요 두 개를 이렇게 가로넣기로 얼마 들어가느냐 아니면 비율에 대해서 물어본다. 여기 뭐 30%가 뭐 몇 %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를 했기 때문에 원래가 이 제재가 중요해요. 이쪽이. 네, 이거는 올해 개정까지 됐으니까 출제가 확실히 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자료 제가 두 가지 보여드렸는데 요 자료들은 문제 풀다가 제가 이제 좀 요거 한번 봅시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 화면을 저는 띄워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 뭐 프린트를 하셨으면 이렇게 꺼내 놓으시고 또 뭐 이거 다운로드 받았으면 그 화면을 좀 열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저랑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진도를 한번 나가 보죠. 자, 여러분 책 360쪽입니다. 네, 여러분 책 360쪽이에요. 자,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1번 문제부터 봅니다. 제가 예상 문제는 1번부터 마지막 180 몇 개 있는데 전부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선생님들은 뭐 홀짝으로 풀어드린다든가 뭐 몇 개 건너가서 못 푼다든가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들 계시는 것 같은데 중개사 보면 다 풀어드릴게요. 전부 다 하나도 예외 없이. 자, 이제 재정 목적이라고 하는 법을 만든 이유죠. 1조에 아닌 거를 찾아라 이렇게 물었어요. 저도요 강의한 지 이제 20년이 훨씬 넘은 사람도 이 문제를 풀 때 틀린 거 아닌 거 뭐 옳은 거 이거 그 문제 표시하잖아요. 여러분도 이게 문제를 꼭 모의고사를 푸시든 아니면 본 시험을 보시든 꼭 표시하면서 이렇게 해주셔야 돼. 왜냐하면 이거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3명이 고스톱을 친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고스톱을 치는데, 3패가 들어온 거예요. 똥 3패? 그러면 똥 3패면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흔들 건데, 내가 흔들었는지 안 흔들었는지를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보통 이렇게 3패 들어오면 한 장을 뒤집어 놓고, 이렇게 치다가, 나중에 이제 내가 점수가 나면, 나는 흔들고 쳤으니까 2배 줘.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처럼 이렇게 표시를 꼭 하세요. 이거 안 해가지고 한 문제 틀렸는데 그 한 문제 때문에 내가 본 시험에서 떨어졌다? 이러면 얼마나 이게 손해요, 나한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하시는 거 적극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뭐 이건 좀 여담인데 그러니까 시험 끝나면 이제 수험생들이 학원에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시험지 가지고 오시고요. 가지고 이제 지참해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강의를 오래 하신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가지고 오시는 시험지만 보면 이분이 붙겠구나. 이분은 떨어지겠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험지를 깨끗하게 갖고 오는 수험생들이 있어요. 시험지를 흔적 없이.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떨어진다고 봐야 돼. 근데 시험지에다가 막 온갖 것을 다 써놓고 사투를 벌인 흔적이 있는 그런 시험지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웬만하면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험지를 깨끗하게 볼 필요 없어. 뭔가 좀 흔적을 남겨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 쓰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아끼고 그러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이 재정 목적 한번 제가 간단하게 한번 좀 말씀드리면 일단 누구의 업무에 대해서 정할 거냐면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대해서 정할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정해서 그들의 업무의 무슨 성을 우리 이제 높일 거냐면 전문성을 높일 거예요. 전문성. 그러므로 인해서 이들이 종사하는 산업 있잖아요. 이 산업이 뭐예요? 중개업이라는 산업. 이 산업을 육성할 거고요. 그 모든 것들은 다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에 보면 신의성실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은 법률의 재정 목적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전문 직업인으로서 신의성실 업무를 수행한다. 요게 이제 법제 29조에 법조문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게 1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서 찾아라는 건 1조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거는 한 10년에 한 번 이 정도 주기로 나오는 거라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가시겠습니다. 자, 용어 한번 가보는데, 용어는 뭐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요 문제 우리 별 2개만 할게요. 네, 자, 용어는 넓게 보면 여기다 한번 좀 메모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용어는 등장인물.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사인이 있어요. 등장인물 사인에다가 어떤 행위, 뭘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액션하는 게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의 용어로 구성이 되는데 등장인물 4명, 등장인물 4명을 좀 순서대로 한 번만 좀 적어볼까요? 자, 제일 처음에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맞추신 분도 계시고 그랬구나, 공인중개사도 있었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공인중개사 있고요. 자,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자, 그 다음 또 누가 있냐면 소속 공인중개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속 공인중개사도 있고요. 그 다음 중개보조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총 4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4인이 있어요. 자, 요거 먼저 좀 우리 설명할게요.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친구입니다. 자격을 취득한 친구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정의하죠. 개공은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한 자입니다. 그죠? 다른 말을 붙이면 안 돼요. 그냥 등록한 자, 이렇게 표현하죠. 중개보조원의 정의는 자격이 없어야 됩니다. 그죠? X, 자격이 없어야 된다. 자격이 없는 자로서,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그래가지고 소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는 일은 단순한 업무만 보조하는 거죠. 자, 소속 공인중개사. 얘는 자격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이 되어집니다. 하는 일은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되겠죠. 자, 이제 상관성을 좀 언급해드리면 공인중개사가 개공이 될 수도 있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도 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공인중개사가 뭐는 될 수 없냐면 중개보조원은 될 수가 없습니다. 중개보조원은 그러면 개공이 될 수 있냐? 안 되죠. 되려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얘가 요게 되려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요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공과 소공은 공인중개사가 시작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하나 더 정리해 볼게요. 색깔을 요렇게 한번 바꿔가지고 한번 적어 드릴게. 사람만 됩니다. 여기는 사람일 거예요. 사람. 중개보조원도 사람입니다. 사람만 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도 사람만 됩니다. 그렇죠? 사람만 되는 거죠. 이렇게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소돼지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에요. 소돼지는 안 돼.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람만 되냐? 사람 됩니다. 사람 되고 더 나아가서 소돼지가 된다는 게 아니고 법인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놓치면 한 문제를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개공 안에는 누가 존재한다? 법인이 존재한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4명이 하는 행위를 2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4명이 하는 행위는 중개라는 행위와 중개업이라는 행위가 있습니다. 중개와 중개업이라는 행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중개와 중개업은 어떻게 다르냐를 한번 보도록 하죠. 중개는 그저 행위만 알선하면 중개가 됩니다. 행위를 알선하면 중개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중개대상물을 가지고 거래 당사자들이 하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고 법률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알선은 이 행위를 소개하는 사실 행위가 되겠고요. 자, 중개업은 이 중개하는 것을
다른 사람의 뭐를 받아가지고요. 의뢰를 받아서 보수도 받고, 그쵸? 네, 보수도 받고, 업으로 해야 이걸 중개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쪽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아시다시피 의뢰는 일방 의뢰여도 상관없고 쌍방 의뢰여도 상관없습니다. 일방이든 혹은 쌍방이든 모두 가능하다. 얘 잘 나오고 보수를 받는다 해서 이 보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영리. 그래서 여기 보수를 받는 거는 약속, 요구만 하였다. 이러면 이건 보수를 받은 게 아닌 겁니다. 그렇죠? 보수를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 더 적어볼까요? 반환하였다. 이러면 받은 겁니다. 그럼 뭔 차이가 있어? 이건 안 받은 거고 이거는 받았다가 돌려준 거니까 보수를 받은 걸로 칩니다. 자, 중개를 업으로 한다 해서 포인트는 업이 되겠죠? 그래서 업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업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이거의 반대말이 좀 잘 나오죠. 우연하게, 이례적으로 이런 말 나오면 이건 업이 아닙니다. 자, 용어는 요 정도 정리해 두시면 완벽하게 여러분 정리하신 겁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번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옳은 거, 자, 옳은 거 표시. 공인중개사에는 외국법에 의하여 해서 외국법에 의하여 취득한 공인중개사가 포함된다라고 했는데 외국법 아니고요. 공인중개사의 자격은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얘기하는 거죠. 이 법은 무슨 법이에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외국 미국의 브로커 자격을 갖고 있다 어떤 사람이 미국의 브로커 자격을 근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공인중개사로 행사할 수 있냐? 안 되죠. 2번 개업 공인중개사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뭐 한 자, 등록한 자라고 정의하죠.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뒤에 말은 필요 없는 말입니다.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왜? 이 개공 안에는 꼭 얘가 개공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법인인 개공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부칙상의 개공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런 말 틀린 말이에요. 3.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으면 공인중개사예요. 내가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얘가 공인중개사인데 이게 안 됐다는 거지. 이게 안 됐다. 그럼 얘는 공인중개사인 거죠, 여전히.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아니다. 아니다. 아니죠. 아닙니다. 그냥 공인중개사인 거지. 개업 공인중개사는 아니고. 4번 소속 공인중개사에는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제외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하는 표현은 되게 중요한 표현이고 헷갈리는 표현이고 그런데 밑에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사원 또는 임원 중에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으면 얘가 소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뭐 한다라고 해야 되냐면 포함한다, 제외한다가 아닙니다. 자격 없으면 중개보조원이지만 자격이 있는 사원 또는 임원은 우리 뭐로 봐야 돼요? 소공으로 봐야죠. 여기 밑에다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단 법인에만 존재합니다. 법인에만 있다. 그러니까 개인에는 개인인 사무실 있잖아요. 우리 저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나 부칙개공. 그러면 개인 사무실에는 사원 임원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중개법인에만 사원 또는 임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해당하는 법인에서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직급이 높은 사람들. 그래서 회사의 혹은 조합의 대표성을 갖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즉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 자격 필요합니다. 3분의 1 이상이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교육은 전원 다 이수해야 됩니다. 이수 의무가 있어요. 자, 자격은 3분의 1,
교육은 전원다. 그럼 뭔 교육인데? 실무, 연수, 이렇게 두 개가 의무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인 자격 유무를 떠나서 전원다 필요합니다. 교육받는 게 필요하다. 자, 이제 사원 임원 정리해드렸고 중개보조원 한번 볼게요.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여기까지 좋아요. 개공에 소속되어서 중개 업무를 보조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중개 업무 보조 이런 거 안 되고요. 이제 단순 업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현장 안내 이런 거 집보해 주는 거 일반 소무 뭐 커피 타주는 거 뭐 전화 받는 거 이런 거 뭐 사무실 청소하는 거 이런 거 말 그대로 그냥 단순한 것만 뭐 머리 복잡하지 않은 업무들 뭐 이런 거 손님을 막 설득하고 계약서를 쓰고 확인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중개보조원 보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 뿐더러 자칫하면 사고를 칠 가능성이 있잖아요. 자칫하면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죠. 자,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용어의 정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틀린 거? 이번에는 틀린 거 찾으세요. 공인중개사라면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죠. 공인중개사 딱 떨어지는 표현. 니은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 있어야 되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게 3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2번이 빠진 거예요. 2번 못 빠졌게요. 2번 못 빠졌을까요? 자, 의뢰와 보수를 받고 그죠? 보수를 받고 틀렸죠? 니은번은 틀린 겁니다. 자, 디귿번 개공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해서 등록한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공인중개사 이 말은 법인도 있고 뭐 부칙개공도 있고 있으니까요. 얘도 틀렸네요. 리을 소공이라 함은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가로 안에 법인은 개공에 그러니까 사원 또는 임원인 법인에만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법인에만 공인중개사인 자를 제외한다. 이걸 빼버리면 얘를 빼면 얘가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포함되어져야 되는데 그죠? 얘도 어차피 등장인물 중에 하나니까 그럼 얘는 뭐에 포함된다? 소공으로 본다. 자격이 있으면 없으면 중개보조원으로 되는 거고 그래서 나머지 보면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랬는데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있지만 플러스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일도 가능합니다. 업무 수행, 업무 보조 이렇게 두 가지를 표현하는 게 맞죠. 니을번은 완전히 틀렸네요. 미음번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거 하면 안 돼요.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거 안 됩니다.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일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건 다 소공의 역할입니다. 4개가 틀렸네요. 4개. 틀린 것 찾아라가 4개가 있었습니다. 자, 4번은 중개와 중개업. 그러니까 이제 어떤 행위들 두 가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행위, 중개와 중개업에 대한 내용인데 틀린 거 이랬어요. 1. 개공의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 행위에 해당하는지. 자, 이 개공의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책임지려고 하는 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때 이 중개 행위냐 아니냐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거든요. 그러니까 중개 행위면 책임지고 중개 행위가 아니면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개공도 물론 있지만 보증기관이 보증기관은 이 중개 행위에 대해서 책임 우리가 지는 기관이니까. 근데 이게 말하자면 그 기준이 이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사의 통념을 가지고 판단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중개 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그러면 반대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주관적인 어떤 의사로 우리 개공의 주관적인 의사로 판단한다 이렇게 나가면 X가 되는데 얘가 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옳은 지문은 주관의 반대말 객관이나 아니면 통념으로 판단한다는 게 맞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2번 보수를 받지 않았더라도 보수를 안 받았대요. 보수를 받지 않았대. 그러면 일단 의뢰와 보수와 업이어야 하는데 보수를 안 받았대. 그러면 1, 2, 3이 충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아파트 매매를 알선했다.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2, 3이 말하자면 다 충족이 되어야 하니까. 그렇죠? 3번 다른 사람의 의뢰. 의뢰 있어야 되죠. 1. 보수 2. 그리고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로 했다. 3. 1, 2, 3. 1, 2, 3가 다 충족이 되죠. 이러면 중개업에 해당한다가 맞죠. 그쵸? 그러면 얘는 토지만 중개해도 되냐? 예, 토지 전문이지. 토지 전문.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뭐 개업을 하셨다. 그러면 나는 아파트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뭐 전문이에요? 아파트 전문. 공장 전문, 뭐 하숙집 전문, 뭐 상가 전문,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 빌딩 전문 이런 거. 4. 개공이 상업용 건축물, 상가, 주택의 분양을 대행했다. 이거 다 채색 한번 잡고 잘 출제되는 건데 빈출. 분양을 대행했다 이런 말 나오면 이거는 넓게 보면 겸업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겸업 업무라는 게 우리 법으로 따지면 14조 업무 아니에요. 14조 안에 이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6개 모아놓은 거 있잖아요. 모아놓은 거. 그거를 보면 분양대행 뭐 이런 말 나옵니다. 이거는 중개업이라고 볼 수 없죠. 겸업 업무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중개 업무를 하면 중개보수를 받지만 이 분양 대행을 하면 이 대행 수수료 이런 거, 분양 대행 수수료 이런 거 받는 거니까 완전히 업무가 다르죠. 자, 5번은 이렇게 채색 한번 붙일게요. 유무형 재산적 가치에 여기까지 권리금 붙여가지고 자, 이 뭔 얘기냐면 권리금에 대한 대법원의 정의인데 어떤 유형이나 무형의 재산적인 가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은 사실 없어졌지만 오래전에 그 뉴욕제과라고 하는 우리 저 강남에 뉴욕제과 강남역에 있었었죠. 그 뉴욕제과 자리가 그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거지. 뭐 우리 어디서 만날래 그러면 우리 뉴욕제과 앞에서 만나자. 뉴욕제과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뉴욕제과 앞에서 만나서 뒷골목으로 술 먹으러 가고 뭐 이런 거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뉴욕제과가 갖는 상징성 이런 게 그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엄청난 재산적 가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뉴욕제과 자리가 옷가게가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그 옷가게가 들어오면서 뉴욕제과가 이제 폐업을 하고 제가 알기로 이제 그 권리금은 한 20억 정도 주고받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권리금은 그런 데에서 생기는 겁니다. 아무튼 이거는 그 중개 대상물이 아니에요. 판례가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왜? 우리는 이제 부동산은 실제 존재하고 만져볼 수도 있고 뭐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무형의 가치, 보이지 않는 가치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개 대상물이 아닌 거죠. 그러면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 대상 물건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자, 5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개업 및 중개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2조 1호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는 우리는 꼭 그 소유권에만 개입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매매, 교환, 임대차에서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임차권, 그 다음에 그 밖의 권리, 이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된다. 그래서 저당권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담보물권 한번 얘기해보면 유치권 있죠. 유치권은 또 법정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이게 또 개입을 완전히 한다라기보다는 유치권의 이전하는 과정, 유치권을 양도하는 과정에는 개입할 수 있고요. 성립하는 과정에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질권이 있을 수 있는데 질권은 일단 X, 얘는 X, 그죠? 유치권은 이전되는 과정에만 우리 개입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 요거 포인트 잘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저당권은 온전히 다 우리 그 득실 변경 모든 과정에 개입할 여지가 있죠. 출제 잘 되는 빈출입니다. 맞는 표현이고 요 유치권 이전되는 과정을 요 2번에다가 붙여놨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유치권은 피담보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를 함께 이전한다면, 그래서 함께 이전한다라는 얘기는 이 채권과 점유를 이렇게 같이 넘겨주면 이전이 가능하죠. 부동산 유치권도 중개 대상 권리가 됩니다. 단 이전 과정에 그렇죠? 이전 과정이다.
그러니까 성립되는 과정은 우리 민법 320조 유치권이 성립 요건을 갖추어야만 만들어지니까 그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서 개입될 여지가 없죠. 3. 중개행위는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등 법률행위가 법률행위라는 거는 여기 앞에 있는 매매 같은 무슨 계약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잘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 도와주고 주선하는 사실행위이다. 예, 맞습니다. 여기다가 우리 채색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별표도 하나 하겠습니다. 중개는 사실행위입니다. 우리는 그 직접적으로 막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고 사고 팔고 하는 사람을 소개해 주는 거니까 우리는 그저 사실행위만 할 뿐이에요. 그러면 사고 팔고 하는 거는 이 계약은 당사자들이 하는 거겠죠. 그래서 당사자들이 이제 법률행위를 하고 우리는 도움만 준다. 예. 자, 4번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까 우리 위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해 거래 알선 중개라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개공에 여기다 채색 한 번만 잡아볼게요.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나가면 땡. 그러면 주관적이라는 건 매우 주관적이잖아요. 자, 오늘 날이 더워요. 굉장히 덥습니다. 밖에 지금 막 34도 이렇게 올라가는 날씨인데 제가 추워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약간 정신 나간 놈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거는 저의 뭐일 뿐인 거예요. 주관일 뿐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주관을 가지고 이게 날씨가 더워 추워 이거를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뭐 국민 뭐 5천만 명 넘으니까 전체적인 의견을 물어서 판단, 그게 바로 객관인 거죠.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뭔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4번이 정답이 되고요. 5번 중개행위에는 쌍방 당사자의 의뢰를 받아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쌍방 중개. 그 다음에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해서 중개하는 경우를 일방 중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다 별. 그러니까 중개는 꼭 쌍방 중개만 가능한 게 아니고요. 일방 중개. 그러니까 나는 매도만 있어 손님, 혹은 매수만 있어 손님. 이러면 그 공동 중개를 통해서 얼마든지 거래를 끌어낼 수 있겠죠. 자, 6번 문제 중개와 중개업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이라고 물었습니다. 자, 옳은 거 한번 봅시다. 자, 중개사무소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 등록을 안 했대요. 무등록입니다. 중개를 한 자가 당사자들에게서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만 하는데 그쳤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약속 요구만 하는데 그쳤다. 그러면 이건 중개업에 해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안 받았으니까요. 보수를 받은 게 아니니까요. 2번 법인인 개공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라고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밑줄을 좀 한번 잡을게요. 이렇게 밑줄을 한 번만 잡아보겠습니다. 조금 두껍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이게 뭐냐 좀 궁금하실 수 있어서 소개 한번 잠깐 해드리면 이 컨설팅을 한다라는 표현을 이제 사용해서 나 이런 거 처음 봤는데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잖아. 근데 이게 14조 안에 보면 부동산 이용, 그쵸?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하는 상담업이 있어요. 14조 안에 소위 말하면 겸업 업무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겸업 업무. 그래서 이 겸업 업무 안에 들어가는 업무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를 잘할 수 있도록 상담을 일반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원래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컨설팅을 한다는 건 이걸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니까 이거를 겸업 업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앞에 여기 겸업 업무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 항상 같이 보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보면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한다라고 되어 있죠. 상담. 여기서 말하는 상담은 이제 일반인을 대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좀 한 가지 조심할 거는 경영 기법이나 경영 정보를 제공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오로지 개공을 대상으로 해야 돼.
예, 그죠?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은. 근데 요 상담은 컨설팅업이라고 요거를 해요. 예, 이거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아무 지장 없고 요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뭐 컨설팅 한다. 이게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를 말하고 이거는 겸업 업무를 말하는 거니까 중개업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겸업 업무에 들어갑니다. 3. 의뢰인이 개공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도 그러니까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으면 개공은 보수를 못 받은 상태죠. 근데 개공의 고의과실에 의한 사고가 발생이 되면 책임은 있냐? 당연히 책임 있죠. 뭐하고 상관없이 보수하고 상관없이 우리 개공은 책임을 부담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권리를 누릴 때만 의무와 의무, 책임을 진다. 통상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나한테 어떤 이득이 돼야 내가 의무도 부담하고 책임도 부담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통상은 그런데 이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법률에 규정되어져 있는 의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책임들이 그래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우리 전문 직업인들, 의사, 변호사, 또 우리 개업공인중개 이런 사람들은 각각의 그 개별법이 존재하잖아요. 변호사법, 의료법, 우리 공인중개사법 이런 데서는 뭘 잘못하면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이 보수를 받았냐 안 받았냐는 네가 이득을 취했냐 안 했느냐 이 정도의 판단인 거지 이런 의무와 책임을 부담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수를 받았든 안 받았든 우리는 책임, 의무 이런 거는 법률의 규정에서 진다. 3번이 정답. 3번 정답. 자, 개공과 의뢰인 간의 보수에 관한 언급이 없다면 보수에 대한 언급이 뭐 예를 들자면 유상이냐 무상이냐 이런 자체조차도 언급이 없었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개공은 결국에 보수를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틀렸어요.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인이기 때문에 상인으로서 부담하는 당연한 보수 청구권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권리죠. 당연한 보수 청구권. 그래서 유무상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보수를 받을 수 있어. 마치 식당 주인이 있다고 쳐봐요. 우리 식당 주인. 우리 식당에 가서 밥 주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백반 주세요 라고 시켰어요. 그럼 백반을 다 먹었어. 그럼 나갈 때 돈 주고 나가야 돼요? 그냥 나가야 돼? 당연히 돈 주고 나가야지. 너 돈 미친놈이 정신 나간 놈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백반을 달라고 했지만 달라고 했지 돈을 준다고는 안 했지. 돈을 준다고는 안 했지. 이렇게 나가는 일단 정신 나간 놈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렇게 되면 무전 취식죄로 해서 우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이 상인들한테는 뭔가를 이렇게 요구해서 급부를 내가 제공받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보수를 주는 거지. 택시 탈 때, 택시 기사도 상인이란 말이에요. 어디 갑시다. 뭐 여의도 갑시다 해서 갔어. 근데 여의도 내리면서 내가 데려다 달라고 했지 돈을 준다고는 안 했지. 이런 미친 소리 하면 당연히 택시 기사가 지구대 앞으로 이제 데려가서 그냥 사기죄로 고소한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상인들한테는 당연한 보수 청구권이 있다. 자, 5번에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을 위한 행위는 여기서 보면 이제 그 권리 분석하고 취득의 알선이 이제 핵심어가 되는데 중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뭔 얘기냐면 밑에다 한번만 좀 메모를 한번 할게요. 이게 약간 좀 복잡한 문제고 여기다가 별을 하나 합시다. 요거 33회 작년 시험에 이게 출제가 됐던 요 판례입니다. 좀 중요한 판례라서 알고 계셔야 되는 판례인데 여기다 한번 정리해 봐 드릴게요. 경매 부동산을 가지고 권리 분석을 한다든지 취득의 알선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할 수 있죠. 이런 거 할 수 있고 또 경매 물건에 대해서 입찰 혹은 매수 신청의 대리 같은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 우리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잡아봅시다. 제가 왜 이걸 동그라미 잡았냐면 위에 거하고 아래 거는 전혀 내용이 다르다 이거죠. 위에는 그냥 사실행위인 거야. 더하만 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직접적인 법률 행위를 대리했어요. 이건 대리라 그러잖아요. 대리. 그래서 이거는 위에 거는 전개하면 중개업 등록만 있으면 가능해요. 요것만 있으면 가능해요. 얘는 중개업 등록도 있어야 되고요. 매수신청 대리업. 왜? 대리니까. 등록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요 권리분석하고 취득의 알선은 중개업 등록만 있으면 되니까 넓게 보면 뭐로 보겠다는 거예요? 중개 행위로 보겠다. 네, 그래서 원인 행위가 되는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해야 돼요. 돌려 말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 등록만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잘못했다. 그러면 우리 보증기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가 생겼으면 당연히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걸 만약에 그 중개업 등록만 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됐으면 책임을 안 진다고 하면 어느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믿고 맡기겠어요. 그렇죠? 네, 이거는 당연히 그 중개 행위로 포함한다. 해당한다라고 주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시겠습니다.